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한양대학교 온라인 모의 전형 논술 인문계열 해설 강의를 맡은 저는 우리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국문과에 있는 유성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논술이 이제 그 입시계에 아주 유명한 표준적인 기준을 많이 제시해 왔고 그동안 화제도 많이 됐는데 이번 26학년도 이제 모의 전형 논술 문제도 아주 성의 있고 또 유려한 문제로 이렇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특히 인문계열 해설을 한번 맡은 입장에서 여기 문학 작품도 들어가고 어떤 사회 이론도 나오고 아주 다양한 융합적인 그런 의제가 출제되어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실력을 테스트하는 아주 좋은 문제가 출제됐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짤막하게나마 이 문제의 포괄적인 해설을 지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모두 4개의 제시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볼까요? 동일한 인물을 형상화한 가와 나에서 서술자의 시선을 비교 분석하라. 이게 사실은 첫 번째 문제죠. 그러니까 두 개가 여러분들이 치렀으니까 제가 이제 앞질러 얘기 드리면 하나는 이광수라고 하는 소설가의 단종애사라는 작품에서 나왔고 다음에 두 번째 작품 나는 이게 나는 김동인이라는 소설가의 대수양이라는 작품에서 찾아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단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조선 초기에 어린 왕이 이제 자기의 그 아저씨인 수양대군에 의해서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고 이제 수양대군이 이제 세조가 되어서 이렇게 통치하는 그 역사적인 기간을 한 분은 단종애사, 단종의 슬픈 역사 이렇게 썼으니까 단종의 이제 심리적인 중심을 두고 쓴 작품이고요. 대수양은 보시다시피 수양대군이 큰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세조 쪽에서 입장을 가지고 쓴 작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에서는 이제 세조가 즉 수양이 조금 위선적인 인물로 나오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슬프지 않았다. 사실은 그 어린 조카가 그 막 이제 옥쇠를 자기한테 이렇게 건네는 장면이 마음이 설레지만 조금 더 슬프지 않았다는 것을 보아서 조금 뭐랄까요 인간미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슬퍼할 줄 모르는 조금 그런 좀 냉엄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죠. 근데 좀 지나서 여기 보시면 대수양에 보면은 보시다시피 조카님을 이후 마음과 몸이 아울러 평안하시도록 온 힘을 다 쓰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자기가 부득이하게 왕권은 받지만 이렇게 고통을 받았고 물러나는 자기 조카에 대한 연민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목에서부터 벌써 단종, 애사, 대수양으로 나뉜 이광수와 김동인의 소설을 이렇게 제시한 것은 수험생이 이 두 작품이 소설 작품이니까 어떤 특정한 표현에서 이 수양을 그리고 있는 두 가지 대조적인 관점을 아는가의 문제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아주 20세기 초엽의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안 쓰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양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조적으로 그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것을 논리적인 글로 쓰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판단합니다. 어쨌거나 그게 첫 번째 문제죠. 다시 말해서 다시 돌아가면 동일한 인물을 형상화한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이 세조고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죠. 수양을 형상화한 가와 나에서 서술자의 시선을 비교 분석하고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이 수양을 그리고 있지만 한쪽은 아주 그 비판적으로 한쪽은 아주 옹호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다의 근거에 설명하는. 근데 그 차이를 설명하되 다의 근거에서 설명하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문학 작품과 그렇지 않은 설명문을 연결하는 그런 일종의 그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문제가 되겠는데 그럼 다는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다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치르셨겠지만 이른바 스키마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과 정보 등을 구조하고 그리고 조직화하는 그런 인지적인 틀 이런 걸 이제 스키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고
또 사물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의 틀로 이렇게 조직하는 것을 스키마. 그러니까 이를테면 동화와 조절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도식을 만드는 거죠. 도식은 당연히 명료하고 질서 있게 설명하는 방식이지만 그 도식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예외자들은 배제하는 그런 약간의 편견을 조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키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형성의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이 고정관념과 편견은 우리 사회에서 요즘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대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스키마의 그 도식은 필요한데 사실은 그것은 동화와 조절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지만 사실은 그 예외자들에 대한 배제를 동반하는 그런 편견의 역할도 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스키마는 부득이하지만 그것을 가시는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의 기초에서 가와 나를 평가하게 되면은 사실은 수양에 대해서 어떤 그 객관적인 시선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가와 나에서 시선이 이렇게 작가가 가지는 스키마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으나 그 두 작품의 수양에 대한 관점 그 어느 것도 사실은 객관적이거나 총체적인 분석이 사실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한 소설가가 말하자면 그 역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 관점에 쓰느냐 아니면 불가피한 가해자의 편에 들어서 역사의 어떤 발전이나 진화의 어떤 그 관점을 두느냐 그게 그 사람들의 스키마죠. 그것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의 불가피성을 또 말씀하시면은 대체로 문제에 접근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는 이제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이게 이제 문제가 두 개가 일단 우리가 처리를 했어요. 하나는 동일한 인물을 형상화한 가와 나에서 서술자의 시선을 비교 분석하라. 그걸 했고요. 그다음에 그 차이를 그러니까 그 차이를 다의 근거에 설명한 후 그러니까 다의 근거한다는 건 스키마 이론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설명했는가를 이제 보고 마지막 문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난도가 이제 높아지는데 바로 그 다의 관점에서 즉 스키마 이론에 근거하여 라의 논리를 요약하고 이를 그러니까 라의 논리를 옹호 혹은 비판하는 글 쓰시오. 그러니까 옹호와 비판을 선택지로 이제 주셨는데, 그러니까 다의 관점에서 보면 라의 논리를 비판할 수도 있고 옹호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옹호하거나 비판하거나 여러분들이 선택한 입장의 차이에 따른 평가의 어떤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옹호하시는 글을 써도 비판하시는 글을 써도 사실은 평가의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데 그럼 라는 뭐가 쓰여 있는가 봐야겠죠. 라에는 지금 쭉 보시면 이 이제 글쓴이는 전문성을 가진 재판관보다 오히려 시민 배심원들의 판단을 더 이제 옹호하는 그런 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 지식을 가진 이 법관들은 이 재판관들은 대개 자신이 그 갖고 있는 개념적 요소로 모든 것을 환원해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키마에 갇힌다. 그리고 일종의 그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시민 배심원의 경우 오히려 보통 사람의 상식의 판단을 그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판단의 오류의 가능성을 더 줄여준다 이런 이론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국민 배심원제를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법관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피고인이나 또 이쪽 원고 측의 변론들을 다 듣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전문가죠. 근데 비전문가와 전문가 중에 누구를 더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그 이제 그런 그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비판할 수도 있고 옹호할 수도 있겠죠. 옹호할 수 있다는 그 입장은 당연히
고정관념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식을 가진 불특정한 집단에 의한 판단이 오히려 더 객관적인 그 총체적인 그런 판단이 이룰 수 있다는 형태로 옹호를 하시면 되고, 반대편에서 이제 비판하시는 경우는 바로 그 스키마의 부작용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오히려 그 전혀 전문성이 없는 그런 시민 보조자들 배심원을 두는 제도는 지극히 제한적인 효과만 가질 뿐 모든 그 일종의 법적 판단에 어떤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고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시민 배심원제라고 하는 비전문가들의 판단이 논리적 개념화에 익숙한 전문가들의 판단보다 더 상식에 호소하는 더 온당한 판단을 가진다는 명제를 일반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제한적으로 줄 것인가,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시민 법관들이, 시민 판단 배심원들이 아주 훌륭한 판단을 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매번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는 아주 범죄가 또는 그 사안이 아주 전문적이어서 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또는 어떤 심리적인 데로 이렇게 쏠릴 수 있다는 그런 제한성도 없진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사실은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민 재판관 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떠오른 지는 오래됐고요. 그런데 이 재판관들의 판결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고 비전문가 집단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 사실은 상식적인 판단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논리적으로 그것을 연결하는가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옹호 혹은 비판하시오의 그 옹호와 비판의 사례들을 잘 보셔서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와 나의 서술자의 시선의 차이점, 그거는 이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차이를 다의 근거에 설명하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스키마 이론에 근거하여 라의 논리를 요약하고, 그러니까 시민 배심원 제도의 그 상식에 호소하는 그것의 대안성이죠. 그것을 옹호하고 비판하는 글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 요청은 1200자를 쓰고, 이게 이제 인문 논술의 거의 100점을 다 이제 배당한 것인데, 1200자를 쓰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1200자 현저하게 못 미치거나 이렇게 형식적 요건을 못 갖춘 글들은 당연히 평가에서 배제될 것이고, 1200자 이제 내외를 충실하게 쓰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세 개의 질문을 대개 차례차례로 아주 문장 규범에 충실하게 썼는가를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논술 문제도 많이 치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문학작품, 설명문,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논리적인 글, 비논리적인 글들이 같이 섞여서 그것을 이제 연결하는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고, 결국 인문계열 논술은 또 문장력이나 표현력도 같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축적해 오신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시면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난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출제자가 제시한 예시 답안도 한번 보시고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을 입학처에서 다 이렇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걸 보시면서 우리 한양대학교 문제를 좀 이렇게 익숙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본 논술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서 또 이러한 틀에서 출제되는 한양대학교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문계열 출제된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